한강의 발원지를 밝히다. 정우 일행은 그날 해가 지기 직전에 드디어 영흥고을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 서산으로 비껴지는 햇살을 받아 영흥고을은 이상하리만큼 환상적으로 보였다. 영흥고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용흥강을 건너야만 했다. 용흥강은 태백정간의 오봉산에서 발원하는 강과 평양으로 통하는 두무령에서 발원하는 철수가 합류하여 동해로 입수되었다. 험준한 백두대간 때문에 여기 두무령을 제외하면 평양고을과 함경도 남부를 이어주는 도로가 없었다. 그러므로 두무령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혈맥이 아닐 수 없었다. 두무령 서쪽으로는 맹천, 용현, 은산, 순천, 평양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다. 사실 이 길은 평양을 기점으로 의주대로와 서수라대로가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였다. 평양고을에 강동, 성천, 양덕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으나 이 길은 결국 공령산, 가사산, 두리산, 호령 등 백두대간의 험준한 산과 제를 넘지 못하여 함경도로 이어지지 못하고 양덕에서 끝나고 말았다. 영흥과 순천을 이어주는 이 길을 제외하면 의주대로와 서수라대로를 직접 이어주는 길은 한양에서 양주, 포천, 영평, 연천, 철원, 평강을 거쳐 안변으로 이어지는 길과 역시 한양에서 가평, 춘천, 금화, 금성, 유양으로 이어지는 길밖에 없었다. 나리, 백두대간 때문에 나라가 동서로 두 조각이 났군입쇼. 놈, 이제는 나를 뺨치게 생각이 돌아가는구나. 정호는 한돌이에게 핀잔을 주었다. 그런데 한돌아, 너는 이제 내 고향인 회령으로 돌아가거라. 여기 용흥강을 건너면 좀처럼 함경도로 돌아가기 어려워진다. 너는 원래 함흥까지만 나와 동행하기로 하지 않았느냐? 정호는 한두리를 회령 제가슴 마을로 돌려보낼 작정이었다. 나리 그 말씀만은 거두어 주옵소서. 이놈이 나리를 한 달가량 따라다니는 사이에 땅을 알아보러 다니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요. 이놈이 이제 돌아가면 소대가리 깨는 일이나 할 텐데 그 짓을 어떻게 다시 합니까요? 이놈도 이 재미나는 일을 하면서 나리를 도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럼 촌장어른과 방장들이 날 욕하지 않겠느냐? 염려 마옵소서. 이놈을 어르신들은 찰석같이 믿으십니다요. 내 놈 생각이 정이 그러하다면 어디 내 마음대로 해보아라. 우리는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라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느니라. 나리께서는 기약 없이 떠도는 분이 아니옵니다. 조선의 땅을 따라서 가장 확실하게 답사를 하시는 분이옵니다요. 이놈도 나리를 따라서 조선 팔도를 다녀보고자 합니다요. 쏘이놈은 왠지 신이 나서 견딜 수가 없사옵니다요. 나리를 따라다니면 왠지 엉덩이에서 춤바람이 마구 납니다요. 그놈 참. 그래야만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괴상스런 여인의 상판도 좀 보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요? 고연놈 같으니라고. 그런 여인은 결탄코 없느니라. 나리, 용흥강을 어떻게 건널갑쇼? 소인놈이 나리를 어깨에 업고 건너면 어떨갑쇼? 이놈이 이래봬도 두만강의 급류 속에서 어린 날을 보낸지라 가히 물개와도 갔사옵니다요. 만주를 건너가 해란강과 목단강을 헤엄쳐 건너기도 했었죠. 야, 한돌아, 너 입 좀 다물어라. 나리는 황해도 바닷가에서 일평생을 보내신 분이시다. 내 놈은 기껏해야 조그만 강에서 놀았지만 말이다. 아이고, 요놈의 두둥아리. 번개의 핀잔을 들은 한돌이는 찔끔했다. 그들은 제가끔 헤엄을 쳐서 용흥강을 건넜다. 정호는 자신의 바랑이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을 했다. 한돌이 놈은 강을 헤엄쳐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자신의 헤엄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나리, 오래간만에 멱을 감으니 살 것만 갔사옵니다요. 그들은 쉽게 영흥 읍성 안으로 들어갔다. 북한 땅을 벗어나니 나줄들의 인검이 훨씬 느슨했다.
국경지역이 아니기 때문인 듯 했다. 나리, 영흥고을의 내력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옵소서. 그래. 영흥은 원래 성종대왕 이전에는 화주목으로 목사가 다스리고 있었다. 성종대왕 원년에 영흥 대도호부가 되었고 관찰사 문영이 길주로부터 여기로 옮겨왔다. 그러다가 중종대왕 4년에 관찰사 문영이 함흥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근 80년 가까이 영흥부는 함경도 절제사의 본영이 있던 큰 고을이었다. 지금은 그냥 대도호부로 남아있는 고을로서 태조대왕의 선친이신 환조가 사시던 옛 저택인 영흥본궁의 건물이 남아있느니라. 나리, 어마어마한 곳에 왔습죠. 그러나 영흥은 요즘에 와서 크게 쇠락했을 것이다. 함흥의 발전에 따른 상대적인 쇠락이니라. 다만 함흥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목일 뿐만 아니라 평양으로 가는 두무령길의 시발이고 종착지이기 때문에 주막거리에 나그네들이 붐빌 뿐이다. 하기야 함경도 사람이 평양에 갈 일이란 별로 없기는 하지만 말이다. 평양에 기생구경하러 가는 길 위에는 갈 일이란 사실 없었죠. 돼지가 오래간만에 한마디 했다. 9월선 산채에 갈 일도 있지 않느냐? 번개가 돼지에게 핀잔을 주었다. 일행은 영흥성 안으로 들어갔다. 고풍스런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다. 그들은 영흥의 주막거리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튿날 일찍 길을 떠났다. 새벽에 정호는 영흥성 안을 둘러보았다. 영흥 본궁은 함흥 본궁에 비해서 훨씬 규모가 작았다. 고원, 문천, 덕원 고을을 지나 해질 무렵에 함경도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안변 고을에 닿았다. 안변은 중종대왕 4년에 도읍으로 내려져 있었다. 그리 큰 고을은 아니었으나 지리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정호는 영흥에서 안변까지 오면서 길을 따라 병풍처럼 들어서 있는 백두대간의 험준한 영몽들로 번개와 돼지 그리고 한두리를 밀어넣어 약초를 캐게 했다. 그는 끊임없이 일행의 여비를 장만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만 했다. 한창 때의 나이로 먹성이 너무나 좋은 젊은이들을 데리고 지금 조선 팔도를 답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이튿날 정호는 천령을 넘었다. 이제 함경도 땅을 벗어난 것이다. 천령이 그 경계였다. 천령을 가운데 두고 함경도 쪽으로는 안변이 있었고 강원도 쪽으로는 회양이 있었다. 천령은 2270여 척밖에 되지 않는 제였으나 함경도의 관문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요성이 적지 않았다. 천령을 잠가버리면 함경도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다. 다른 길은 백두대간으로 굳게 막혀있기 때문이었다. 나리, 저기 천령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죠? 소인님이 산채에 있을 때 그런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요. 번개가 물었다. 그런 때가 있었다. 고려 말기였다. 우리가 서술하에서 바다를 따라 내려오지 않았느냐? 그 지역은 고려시대에는 여진족의 통치 영역이었다. 그러다가 고려 중기에는 원나라의 영역으로 바뀌었다. 그 후 고려 후기에는 명나라가 원을 쓸어들였다. 그랬더니 명나라에서는 원나라가 자기들 명나라에 망했으니 천령 이북의 땅 문천, 안변, 고흥, 영흥, 함흥은 물론이고 공엄진까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남의 나라 땅을 생으로 먹겠다는 수작이었지. 그래서 최영 장군의 요동정벌이 시도되었단다. 위화도 해군으로 끝나고 말았지만 말이다. 그래서 명나라의 천령이 설치는 이렇게 해서 막을 수는 있었다. 바로 그 천령이군입쇼. 일행은 천령 고갯마루에서 점심밥을 해먹었다. 천령을 넘으면 회양, 금화, 가평으로 해서 동대문으로 들어가지만 천령을 넘지 않고 그것을 왼편으로 비껴 지나가 분수령을 지나면 평강, 철원, 연천으로 해서 서대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어느 길을 원하느냐? 글쎄요. 수인놈들이 도무지 한양 구경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었겠습니까요? 그러니 속위에 경일 끼지요. 그러면 한양으로 가는 두 길이 어떤 차이가 있사옵니까요? 분수령, 평강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상스럽게도 안변에서 한양으로 해서 마식령까지 일정한 폭으로 일정한 깊이를 유지하면서 아래로 푹 꺼져 있다. 임진강을 따라서 강 안의 양편에 생긴 편마암층 사이로 관입된 연질의 화강암층이 침식되어 그렇다는 학자도 있고, 아주 오랜 세월 전에 근처 화산구에서 용암이 분출하여 철원, 평강의 용암대지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흘러내린 용암을 따라 안변에서 동해로 흘러드는 남대천과 분수령에서 발원하는 임진강을 따라서 침식작용이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생긴 것이라는 학설이 있다. 우리는 이 길에서 이런 계곡을 보게 된다. 그러나 금성, 금화, 가평으로 이어지는 길에서는 수려한 산수와 많은 호수를 보게 되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나도 처음 가보는 길이다만. 그럼 날이 그렇게 푹 꺼져 있다는 길로 가보시지요. 말씀을 듣고 보니 꼭 한번 가보고 싶어집니다요. 한돌이가 말했다. 그는 총명했다. 나이는 어렸지만 번개나 돼지보다 훨씬 더 총명했다. 바로 그것이다. 지리학자는 왠지 어떤 땅에 가보고 싶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 땅이 자기를 부르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곳에 가봐야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다. 바람만 싱싱 불어갈 뿐이다. 그러나 지리학자는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는 그 땅과 무한히 많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지리학자의 기본 자세이고 행복이다. 소인놈이 칭찬을 다 듣고 살다가 해가 서쪽에서 뜨는 날도 있는 것 같사옵니다요. 날이 소인놈의 큰절을 받으시옵소서. 한돌이란 놈이 벌떡 일어나 큰절을 정중히 했다. 아서라, 그만두어라. 그럼 평강길로 가기로 하자. 자, 출발이다. 날이 저기 보이는 제가 분수령 입죠? 어찌 지금 우리가 있는 여기 촬영보다 더 높고 험한 것 같사옵니다요. 그놈 참 눈썰미 하나는. 그렇다. 분수령이 2481척이고 촬영은 2270척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수령이 200척 더 높은 것이다. 여기에 앉아서 그것을 그렇게 구별해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눈썰미이다. 한돌이는 눈썰미가 있는 녀석이로구나. 아이 시절에 간도로 넘어가 드넓은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돌아다녔기 때문인 듯 하옵니다요. 그들은 잠깐 사이에 분수령을 넘어 평강고을에 이르렀다. 자고로 간모가 설치되어 있는 자그마한 고을이었다. 그러나 평강철원 고원이 발달되어 있어서 산간인데도 느닷없는 넓은 평야를 볼 수 있었다. 철원고을은 세종대왕 이래로 도읍으로서 강원도에 속해 있었다. 궁예가 이곳에 운거하여 마진이란 나라를 세우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한답시고 정치를 폈으나 포악한 성격 탓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철원성의 주변으로 눈을 한번 주니 궁예가 여기를 도읍지로 정한 이유를 알만했다. 험준한 백두대간의 산악 속에 어떻게 그런 넓고 높은 평원이 있을 수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고려 태조 왕건이 궁예를 멸하고 여기로부터 송도로 도읍지를 옮겨갔던 것이다. 너무 산속이라는 것이었다. 햇빛이 임진강의 고운 모래밭에서 반짝이는 연천고을을 지나 양주고을로 들어왔다. 정호는 양주 장시에 나가 그동안 캐모았던 약초를 팔았다. 산삼 몇 뿌리가 있어서 큰 금전을 만질 수 있었다. 정호는 양주 장터 깊숙이 들어앉은 주막집 복룻방에 들어서는 도무지 길 떠날 차비를 차리지 않았다. 만 이틀을 그러고 있었다. 그는 잠만 자고 있었던 것이다. 날이 한양이 코앞에 있는데 이제 그만 동대문이든 서대문이든 들어가셔야지요. 사모님이 기다리실 텐데요. 그만 누워라. 몸이 좋지 않구나. 하룻밤만 더 쉬겠다. 군불이나 더 좀 지피라고 주모에게 말하거라.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구나. 참. 한돌이는 혀를 찼지만 할 말이 없었다. 번개와 대지는 약초고리를 짊어지고 장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만 사흘 만인가 정우가 밥상머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얘들아, 내 말을 잘 듣거라. 너희들은 이제 내가 없어도 그 짓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 각기 제 갈 길로 가거라. 나는 이대로는 한양으로 들어갈 수가 없구나. 나는 조선 땅을 전부 돌아보아야지 북쪽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다시 약현의 가족 곁으로 돌아간다면 여간에서는 다시 남쪽 답사길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잡으려는 어떤 수색 영장이 내려와 있을지도 모르고 나는 동대문으로 들어가는 대신에 내일 송파나루로 가서 영남대로로 나가겠다. 그리고 남해안을 돌아 삼난대로로 해서 다시 한강나루로 해서 마포로 돌아오겠다. 정우가 양주고을 복루방에서 한양으로의 입성 계획을 포기하고 송파나루로 해서 영남대로로 나가기로 한 해가 순조 32년 초여름이었다. 단기력으로 4165년이었고 정우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였다. 순조 치세연가는 곧바로 그의 장인이 되는 안동김씨 김조순의 세월이 된다. 김조순은 비범했으나 사람이 지나치게 너그럽고 애첩 나합을 종이한 탓으로 그 충명이 정치에 잘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김조순은 영주의 비 정순 왕후의 명령으로 순조의 교육을 책임졌고 순조의 등극 이래로 가장 가까이에서 어린 왕을 보필하였다. 그의 장기 집권은 어린 순조를 잘 보필했으나 결과적으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를 낳았고 일국의 정치가 일가문의 세력권 안으로 편입되는 양상을 빚었다. 정우가 양주고을의 주막거리에서 한양으로의 귀환을 단념하고 다시 영남대로를 따라 남도 답사로 나서기로 결심한 해가 바로 순조 통치의 말년이었다. 벌써 김조순은 죽고 없었다. 그러나 순조의 비가 순원 왕으로서 안동김씨 집안이었다. 그러므로 안동김씨 세도 정치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었다. 순조대왕 27년에 왕명으로 세자이던 효명세자가 대리청정을 하였다. 효명세자는 풍양두씨 만영의 딸을 맞아 헌종을 낳았다. 풍양두씨의 딸이 곧바로 흔히들 말하는 조대비가 되는 것이다. 효명세자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풍양두씨가 득세하여 안동김씨와 세력 다툼을 벌였으나 효명세자 자신이 아버지 순조와 어머니 순원 왕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의 입장이라 어머니 외할아버지의 세력에 맞설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풍양두씨의 세력은 효명세자의 유절로 일시적으로 쇠락하였다. 효명세자와 풍양두씨 사이에 태어난 헌종이 8세에 즉위하여 순원 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그러니 풍양두씨의 세력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헌종 6년에 순원 왕후의 수렴청정이 거두어지자 풍양두씨의 세력은 크게 발흥하게 되었다. 헌종이 죄의 15년 만에 후사가 없이 죽으니 그의 할머니인 대왕대비 순원 왕후의 명으로 광화도령 위원범을 왕으로 옹립했다. 풍양두씨의 세력이 태조되기 시작했다. 철종은 대왕대비에 가까운 친척인 안동김씨 김문금의 딸을 비로 맞으니 다시금 안동김씨의 세력이 발흥하였다. 그분이 철인 왕후이다. 민심이 극도로 흉흉했고 백성의 생활은 도탄에 빠졌다. 민란이 속출하고 온 나라의 도적과 유리걸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리고 번개와 대지는 나를 따라다니지 말고 약현에 내 집으로 가거라. 내가 지편을 써줄 터이니 집으로 가서 일굴한 아이를 만나 마포나루로 나가 새우젓 장사나 금을 만드는 일을 하거라. 내가 삼남을 돌다가 너희의 힘이 필요할 때는 통지를 하겠다. 나리, 한둘이 놈은 데리고 가시고 셋네들은 떨쳐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요? 이놈들도 나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것은 안 될 일이다. 한둘이는 아직 나이가 어려 이런 심부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장성한 사람들이라 자신들의 생업을 찾아야 한다. 너희들은 내 심부름이나 하다가 늙어 죽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의 유생들이 만민소를 울려서 서울의 등용을 권유한 것이 순조대왕 23년의 일이고 비변사도 같은 해에 서울 허통 절목을 폐하께 올렸다. 머지않아
중인과 평민의 등용도 아마 크게 시행될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여 열심히 살아야 한다. 벌써 기술직, 기능직은 중인과 평민들이 아무런 저지도 받지 않고 등용되고 있느니라. 어서 가서 기술을 익히도록 하여라. 어서. 정우의 간곡한 부탁에 번개와 대지는 더 이상 반발하지 못하고 양주구를 떠날 차비를 차렸다. 너희만 보낼 수 없으니 나를 따라오너라. 안전한 데까지 데려다 주겠다. 한양으로 들어갈 때 대뜸 동대문이나 남대문, 서대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나줄들의 수색이 엄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단 나를 따라서 마푸나루까지 가서 거기서 백군이나 새우잡이꾼의 모습을 보고 은근슬쩍 약현으로 가거라. 약현은 성 밖이니 사대문 안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한양 생활에 좀 몸이 익어지면 그때 사대문 안으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나 일굴한 아이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여라. 알아들었느냐? 알아들었습니다요. 자, 그럼 떠나도록 하자. 정우는 양주고을을 떠났다. 그는 한양으로 향하는 큰 길을 피했다.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자신은 스님의 꼴을 하고 있었다. 깎은 머리가 아직 다 돋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투를 틀지 않은 이상 사대부의 위엄을 부릴 수도 없었다. 하기야 자신은 사대부도 아니지 않은가. 머리꼴을 이렇게 하고서는 장안을 활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정우는 산길과 눈두렁길을 걸어서 양근의 마연까지 왔다. 한강물이 눈앞에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한없이 푸르기만 했다. 정우는 무심히 흐르는 물길을 가만히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날이 갈 길이 바쁘지 않으신지요? 어서 서두르시지요. 아니다. 나는 여기서 꼭 배울 분이 있다. 너희는 여기 서 있으면 송파나루와 마푸나루로 가는 수많은 배들을 만나게 된다. 그것을 타고 한양으로 들어가거라. 나는 여기서 꼭 배워야 할 분을 뵙고 강을 건너 삼남을 답사하겠다. 나리께서 꼭 뵈려는 분이 누구시옵니까? 한두리가 물었다. 정다산이란 어른이시다. 이분을 한번 뵙고 죽으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구나. 저기 돛담배가 내려오고 있구나. 저 배를 얻어 타거라. 마포나루에 내려야 한다. 송파에 내려서는 안 된다. 어서 달려가거라. 그럼 잘 가거라. 그간의 내 사정을 내 자에게 잘 말해주어라. 날이 꼭 통지를 해 주옵소서. 조선 땅 어디에든 금방 달려가겠사옵니다요. 오냐 알았다. 열심히 살고 있거라. 정호는 양근 앞 나루터를 지나가는 돛단배에다가 번개와 대지를 타게 했다. 그러곤 마포나루에 내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들이 떠나가고 난 후 정우는 한두리를 데리고 마연의 다산 정약용을 찾기로 했다. 정우의 계산으로 다산은 올해 춘추가 70이었다. 인생 70, 고래이라고 하지 않던가. 다산이 강진 유배지에서 유난스레 고생을 한 것을 감안하면 그의 건강이 지금까지 잘 버텨온 것만 해도 큰 다행이었다. 다산은 지금부터 14년 전인 순조 18년 5월에 유배에서 풀려나 지금은 자신의 고향인 여기 마제의 여유당에 은거하고 있었다. 다산의 연세가 그렇게 높으니 정우는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무슨 변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와 대면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양근 땅 마제에는 초여름의 햇살이 다사로이 쌓이고 있었다. 나지막한 뒷산의 수목에서는 매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쪽 한강의 수면 위에는 돛담배 두어 척이 하류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고 배 주변에는 안개가 서려 있었다. 저 멀리서 보아도 여유당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그것은 깊은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이리 오너라. 나지막한 대문 앞에서 정호는 사람을 불렀다. 금방 하인이 나왔다. 누구십니까요? 지도학자 고산자 김정호라고 말씀 올려라. 잠시만 뵙고 싶다고 여쭈어라. 잠깐만 기다리시옵소서. 잠시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조금 전에 하인이 나왔다. 저쪽 여유당 마루 쪽으로 듭시랍니다.
여의당은 곧바로 다산이 책을 읽고 저술하는 서재이다. 그러니까 다산은 김정우를 자신의 서재로 모신 것이다. 정우는 한도리를 떨쳐놓고 여의당 앞으로 나갔다. 서재의 창호지 문은 닫혀 있었다. 정우는 한참을 기다렸다. 이윽고 문이 스르르 열렸다. 그러나 금방 인기척이 나지는 않았다. 들어오시랍니다. 한참 만에야 동자가 나와서 말을 했다. 정우는 바랑을 벗어놓고 대청으로 올라가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저쪽 구석에 명조옷을 단정하게 입은 다산이 앉아있는 것만이 보였다. 정우는 문지방을 넘자마자 다산에게 큰절을 했다. 다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했다. 김정우라 하옵니다. 이렇게 뵙게 된 것이 무한한 영광이옵니다. 그래도 다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김정우를 뚫어져라 바라다 볼 뿐이었다. 조선 역사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뛰어난 두 실학자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의 순간이었다. 경기도 북부와 항해도 평안도와 함경도를 한 1년이 넘게 걸려 돌아보고 지금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다산은 정우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신음을 토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한참 만에야 다산은 서가에서 책 한 권을 꺼내 정우에게 주었다. 정우는 무릎걸음으로 나아가 다산이 내민 손 위에 얹힌 책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아방강역고라는 책이었다. 다산의 저서였다. 이 서책에 대해서는 해강 최한기에게서 한번 들은 적이 있는 듯 했다. 해강은 자신의 지구 전요가 다산이 저술한 이 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말을 했던 것이다. 선생님, 감히 소인이 어찌 이 책을 받을 수 있사옵니까? 정우는 내밀던 손을 다시금 움츠러뜨렸다. 감히 다산의 저술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다산의 저술이라면 그것은 곧바로 나라와 백성의 책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사로운 서책일 수 없다. 그러나 다산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내민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힘에 벅찬 모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옆방 문이 열리면서 동자가 들어왔다. 나리, 이 책은 선생님의 원저서를 필사한 것이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다시금 방에서 사라졌다. 여의당의 서재에는 한강의 물살이 햇살을 타고 건너와 그 흐름의 흔적을 들이우고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정우는 책을 받아들지 않을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그래도 다산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떠오르지 않았다. 정우는 다산이 자신을 알아보는지 알아보지 못하는지 전혀 눈치챌 수 없었다. 하지만 다산이 자기를 알아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자기에게 바로 이 서책을 주었다는 사실로 입증되었다. 하지만 자신은 다산을 처음 뵙는 것은 사실이다. 다산이 자기를 알아본다면 달리 생각할 것도 없이 해강 최한기나 위당 신헌이 자기를 소개했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다시 문이 열리더니 옆방에서 동자가 다시 나타났다. 선생님은 지금 며칠째 곡기를 멀리 하시고 계십니다. 아, 네. 정우는 다시금 다산에게 큰 절을 한번 올리고는 자리를 물러났다. 방을 나오면서 보니까 다산은 동자의 도움으로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자기를 배웅하기 위해서였다. 다산은 여의당의 대청위에 동자의 부축을 받으면서 섰다. 대돌 밑으로 내려선 정우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시금 큰 절을 올렸다. 역시 다산은 아무런 대답도 표정도 손짓도 내보이지 않았다. 그는 다만 정우를 바라다 볼 뿐이었다. 그의 누세한 얼굴에는 한강물의 물그림자가 어렴풋이 흐르고 있었다. 정우는 여의당을 벗어났다. 대문 밖에는 한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한강의 유장한 수면 위에는 충주 쪽에서 올라오는 뗏목들과 돛담배들이 부지런히 달리고 있었다. 날이 땀을 닦고서서 오냐 알았다. 내가 땀을 그렇게도 많이 흘리느냐?
소인놈은 나리께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시는 것을 본 적이 없사옵니다. 정호는 긴 신음을 토했다. 조금 몽롱해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은 결국 다산을 만나고 만 것이다. 다산이 누구인가?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뛰어난 실학자가 아닌가? 다산, 그를 위해, 아니 그가 존재하기 위해 조선 500년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날이 그 다산이라는 노인 어른이 그렇게도 무서운 분이옵니까요? 소인님은 멀리서 서 계시는 모습만을 보았을 뿐이옵니다만 대단히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요. 예끼놈, 노인 어른이라니 조선 500년 역사가 낳은 가장 위대한 학자이시다. 조선의 긴 역사는 그분의 학문을 위해 존재했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아이고 매, 그렇게 큰 어른이신 줄은 몰랐습니다요. 그럼 임금님보다도 더 높으시겠습니다요. 조선의 정치는 20명이 넘는 임금을 위해 있다고 하지만 학문은 오로지 다산어른 한 분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면 다산어른이 더 훌륭하지 않을깝쇼? 아서라, 그런 소리를 어디 가서 또 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이고 요놈의 주둥아리, 정치와 학문의 차이로군 입쇼. 더는 그런 소리를 입 밖에 내지 말거라. 정호는 한도리를 단단히 윽박질렀다. 하지만 놈이 하는 말이 너무나 날카로운 데가 있어서 속으로는 적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를 전혀 읽지 않은 한도리였으나 어떻게나 눈치가 빠른지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